그러면 여기 내 시스템에 저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 에이스 있죠. 근데 왜 없어요, 이게. 10주차. 11월 14일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이야, 이거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에 강의한 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있으면은 하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오케이. 저번 주 월요일에 Public Provision 그거에 대한 example 봤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죠. Expected Payoff 구하는 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게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비자 1이 있고 소비자 2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만 컨트리뷰션 하면은 퍼블릭 굿은 공급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각 소비자가 이 퍼블릭 굿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1.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 코스트가 지금 C1, C2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각 플레이어들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플레이어 1은 소비자 1은 C1을 알고 이제 기여할지 무임승차할지 선택을 하고 소비자 2는 C2를 안 상태에서 하지만 C1은 모르는 상태에서 기여할지 무임승차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하고 기여할지 무임승차할지 결정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퀄리브리움이 생겼는지 컨트리뷰션 코스트가 충분히 크다 그러면은 얘가 무임승차할 거고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 코스트가 충분히 낮다 그러면은 그래 1만큼 내가 밸류를 얻기 위해서 컨트리뷰션 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컷오프 스트래티지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C 스타보다 크면은 무임승차, 낮으면은 컨트리뷰션. 그래서 이제 이 C 스타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구하는 방법은 상대방도 그렇게 컷오프 스트래티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S2는 C2에 관한 펑션이죠. 두 번째 플레이어의 전략은 자기가 컨트리뷰션 코스트가 뭐냐에 따라서 무임승차할 건지 아니면 컨트리뷰션 할 건지. 그런데 C2가 똑같이 C스타보다 크다? 그러면은 무임승차. 작다? Otherwise 그러면 contribution. 자, S2가 이렇게 생겼을 때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에라 모르겠다 contribution. 그러면은 페이오프가 항상 1-C1으로 fix 돼 있어요. 이전 들어가 보면은 그 플레이어의 그 페이오프는 자기가 기여할 때는 항상 1-C1이죠. 상대방이 뭘 하든 상관없이. 그런데 무임승차했을 때는 상대방이 기여했을 때 1만큼 얻고 상대방도 무임승차한다. 그럼 페이오프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expected payoff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1만큼의 페이오프를 언제 얻을 수 있냐? 1만큼의 페이오프가 언제 발생하냐면은 probability C2가 C스타보다 같거나 작을 때. 그런데 C2는 C1, C2 전부 다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1 플러스 예라까지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C스타보다 작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예라부터 1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1 플러스 예라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주어진 C스타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위의 하이트는 density 1 over 1 플러스 예라 플러스 엡실론 그 다음에 아래 그 가로는 가로의 길이는 C스타 플러스 엡실론이 되니까 넓이는 2개 곱해준 거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C스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C스타일 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컨트리뷰션 하거나 무임승차하거나 둘 다 indifferent 하게 되죠. 언제 indifferent해지냐? 서로 간의 expected payoff가 같을 때.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의 C1이 정확하게 C스타랑 같다. C1이 C스타랑 같다. 그러면은 얘가 컨트리뷰션 했을 때 expected payoff랑 그 다음에 무임승차 했을 때 expected payoff가 정확히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컨트리뷰션 했을 때 플레이어 1의 커스트가 C스타일 때는 1 C스타, C1이 C스타일 때는 expected payoff가 이제 C1에다가 C스타 집어넣으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무임승차 했을 때는 상대방의 전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타입에, 자신의 커스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 C1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C스타에 관해서 하나의 이케이션을 indifference 컨디션을 이용해서 indifference 컨디션은 뭐냐면은 내가 언제 두 가지의 전략이 무차별한지 그 indifference 컨디션을 이용해서 정확한 컷오프에 대한 이케이션을 하나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C스타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뒤에 식이 나오거든요. 뒤에 C스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C스타. 그래서 이 게임은 Pure Strategy Bayes and Nash 이퀄리브리엄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은 각각의 플레이어가 이 C스타보다 낮을 때 컨트리뷰션을 하는. 자, 그러면은 결과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잘 보면은 C1, C2가 둘 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있죠. 마이너스 엡슬론부터 1 플러스 이에라까지. 여기서 만약에 엡슬론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커스트예요. 내가 컨트리뷰션 할 때 내가 가지는 커스트요. 근데 엡슬론이 증가하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커지게 되죠. 즉 커스트가 마이너스일 확률이 이 probability가 그만큼 증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주어진 커스트가 있는데 상대방이 기여를 해도 오히려 디스유틸리티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유틸리티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커스트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럼 당연히 내가 무임승차할 인센티브는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예타가 커진다. 그러면은 컷오프는 줄어들게 돼요. 엡슬론이 커지면요. 엡슬론이 커지면 이 컷오프는 감소하게 되죠. 그만큼 컨트리뷰션 할 그 probability는 C스타가 감소하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strengthening 그 free riding incentive를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incentives to free ride.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variance가 커진다고 생각해 볼까요? variance요. 원래 일반적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만약에 A부터 B까지 density가 uniformly distribute 되어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한 mean은 expectation은 정확히 가운데 값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2로 나눠준 거. variance 어떻게 구하는지 까먹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나와요. B-A의 제곱. 당연히 오른쪽 그 right hand point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A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support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확장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variance, 분산이요. 분산값이 커지게 돼요. 자, 만약에 여기서 분산값이 커지게 되면은 이 컷오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죠? 이거는 ambiguous예요. 왜 ambiguous 하냐면은 이게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서 분산이 커지는 건지 아니면은 요 위쪽에 요 B가 증가해서 분산이 커지는 건지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B가 증가하면은 B가 증가하거나 A가 감소하면은 이 분산값은 위로 커지죠. 그런데 B가 증가해서 분산이 커진다. 그 말은 커스트가 상대방이 그만큼 높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상대방의 커스트가 높다?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프리라이딩 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도 컨트리뷰션 하겠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A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커스트가 그만큼 낮아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프리라이딩 인센티브는 증가하고 그래서 분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힘들어요. 왜냐? 분산이 왜 증가했는지 A가 아래로 떨어져서 분산이 증가했는지 B가 상승해서 분산이 증가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생각해 줄 수가 있죠. 프리라이딩 이 퍼블릭 굿 프로비전 문제에서는 프리라이딩 인센티브가 항상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정보가 불확실할 때, 정보가 인컴플리트 할 때 프리라이딩 인센티브는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주어진 게임. 이 주어진 게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여기서 만약에 정보가 컴플리트해요. 정보가 컴플리트하다는 거는 소비자가 자신의 C1도 알지만 이제 C2도 아는 거죠. 소비자 2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C2도 알지만 C1도 아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C1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C2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즉 둘 중 한 명이라도 공공재에 느끼는 가치가 contribution cost보다 더 크면은 무조건 균형에서 공공재는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1-C1이 만약에 0보다 크다, C1이 1보다 작아가지고 그러면은 소비자 1은요 당연히 이때도 무임승차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굳이 컨트리뷰션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굳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가 컴플리트하다 그러면 항상 균형은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만 만족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발생하든 둘 중에 한 명이 컨트리뷰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 1이 컨트리뷰션 하는 거죠. 또는 플레이어 2가 컨트리뷰션 하는. 즉, 이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재화는 공급이 돼요. 재화는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지금 X축에다가 C1을 두고 Y축에다가 C2를 둘게요. 그리고 보면은 C1, C2 둘 다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1 플러스 이에라까지 가죠. 1 플러스 이에라.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C1, C2가 발생할 수 있는 그거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C1이 1보다 작거나 또는 C2가 1보다 작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1보다 큰 이 범위가 C1하고 C2 둘 다 1보다 큰 거죠. 나머지 범위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결국 공공재는 공급이 된다는 거. 누가 컨트리뷰션 하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한 리얼라이제이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균형이 이쪽에서 발생하든 이쪽에서 발생하는지 그거랑 다르겠지만 무조건 컨트리뷰션 된다는 거. 하지만 정보가 인컴플리트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까 전에 C스타 보면은요. 이거는 잘 보면 알겠지만 0과 1 사이 값이거든요. 그렇죠? 분자가 더 작죠. 분모보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로 돌아가면은 여기에 있어요. 시스템. 그러니까 각각의 플레이어는 이 주어진 컷오프를 중심으로 낮아야지만 컨트리뷰션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공재가 공급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컨트리뷰션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C1도 C스타보다 크고 동시에 C2도 C스타보다 큰 이 사각형 넓이죠. 이 사각형 넓이만큼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 정보가 컴플리트 할 때랑 비교하면은 공공재가 더 공급이 안 되겠구나. 즉 정보가 불확실할 때 이 프리라이딩 문제가 더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공공재에 대해서 정보가 불확실할 때 재화가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그 프리라이딩 인센티브가 불확실한 정보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거든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자, 그래서 15장 내용은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16장이요. 12주차 이거 슬라이드를 보면은 요거 제가 저번 수요일 날 강의 끝나고 나서 요 16장이 문제다. 왜냐면 이 메커니즘 디자인은 제가 지금 이 과목 말고 대학원 미시경제학 1, 2를 다 맡고 있는데 미시경제학 2에서 대학원 미시경제학 2에서 한 6주에 걸쳐서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 주 만에 그냥 얼버무릴 수 있을까? 이걸 근데 얼버무리면은 또 이해를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슬라이드는 지금 어제
만든 슬라이드는 제가 옛날에 대학원 때 애들 가르칠 때 만든 슬라이드랑 김영세 교수님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혼합시킨 건데요. 자, 어쨌든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 한번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과목 소개를, 이 주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4장에서 뭘 배웠는지 생각해 보면은 에러의 impossibility theorem 다뤘거든요. impossibility theorem, 뭐가 impossible 하냐? 사람들이 다 각각 제각기 다른 preference를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aggregate 하는 게 되게 힘들다. 그게 바로 이제 에러의 impossibility theorem이거든요. individual preference를 하나의 social preference로 합치고 그리고 나서 collective decision 내리는 게 그 에러의 여러 가지 엑시움들 있죠. 그걸 다 만족하면서 이런 식으로 합치고 collective decision 내리는 게 상당히 힘들다. 또 우리가 그거랑 다르게 뭘 봤냐면은 이거랑 에러 impossibility theorem과 비슷한 Gibbard and Satterthwaite theorem. 이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 그러면 우리가 여러 선거제도에서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보팅하는 거 여러 개 봤는데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보팅하게끔 그거 인센티브를 막아주면서 그걸 그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선거제도는 없다.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individual preference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alternative가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3개 이상 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갖는 preference, 내가 X를 제일 좋아하는지, Y를 제일 좋아하는지, Z를 제일 좋아하는지, 이 preference는 일반 그 collective decision을 내리는, 전체 집단을 위해서 어떤 decision을 내리는 플래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모르는 정보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decision을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합치고 그 합친 걸 기반으로, social preference를 기반으로 어떠한 decision을 내리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만약에 정보를 정확히 모른다. 즉 preference를 정확히 모른다. 각각의 에이전트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이끌어내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내가 어떻게 선거제도를 디자인해야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요거로부터 나오는 문제가 바로 메커니즘 디자인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디자인 프로블럼은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거제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프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이게 private information인데 즉 publicly observable 할 수 없는 private information인데 플래너 입장에서 바람직한 collective decision을 내리고 싶어요. 바람직한 decision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그런 preference를 다 모아놓은 social preference가 그만큼 잘 aggregation이 돼야겠죠. 근데 그게 힘들어. 왜 힘드냐?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이끌어내냐, illicit 하냐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이 주제를 소개할 수 있냐면은 학부 미시경제학이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죠. 시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바이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가격에서 내가 얼만큼 소비할지 디맨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서플라이어 입장에서는 주어진 가격에서 내가 얼만큼 물건을 공급할지 YMP 주어진 가격에서 얼만큼 공급할지 서플라이랑 디맨드 가격을 중심에 가운데 두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XOP 선택하고 디맨드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supply plan YFP를 결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가격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결국 발생하는 allocation, 이 균형에서 발생하는 allocation, 즉 균형은 뭐냐? supply랑 demand가 만나는 바로 이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럼 바로 이 allocation, 가격은 이렇게 P로 결정되고 그래서 총 수요량 공급량은 이렇게 같게 균형에서 Q로 같게 결정된다. 이 allocation은 적어도 efficient하다는 게 증명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제1 그 welfare fundamental theory of welfare economics요. 경제학의 기본 정리요.
자, 그래서 우리가 first welfare theorem, second welfare theorem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어떠한 그 제도 하에서 이걸 이제 제도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행동을 하고 어떤 하나의 결과물 균형 가격과 균형 양, 균형 그 quantity 그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이 결정되면은 원래 나는 주어진 가격에서 가격이 만약에 1이면은 얼만큼 소비하고 가격이 2면 얼만큼 소비하고 이런 디마인드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균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에서 딱 결정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주어진 가격에서 이만큼 X 오브 10만큼 소비를 해야겠구나. 10만큼 결정됐다? 그러면은 서플라이어 입장에서도 Y 오브 10만큼 내가 공급을 해야겠구나. 이게 딱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주어진 액션, 각각의 비헤이비어를 전부 다 모은 다음에 그게 어떻게 결과로 연결되는지 액션으로부터 아웃컴 요거를 연결해주는 요거를 바로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제도도 하나의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주어진 제도 하에서 이렇게 가격 하에서 너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 주어진 가격 하에서 네가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어. 이러한 어떤 하나의 인스티튜션 룰 하에서 각각의 소비자랑 공급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 그걸 선택을 하죠. 각각의 그런 선택이 어떤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런 매핑, 액션으로부터 아웃컴으로 이어지는 이 매핑을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으로부터 나오는 게 이 결과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transaction fee는 없다. comparative market. 내가 얼만큼 소비하든 시장 가격에 영향 안 주고 내가 얼만큼 공급하든 시장 가격에 영향 안 주고 comparative market. 모든 재화는 가격을 우리가 가격을 붙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comparative market. 아까 얘기한 가격에 대해서 영향 줄 수 없다. transaction fee 없고 정보가 전부 다 symmetric하고 publicly observable 하면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 균형은 적어도 efficient하다는 게 우리가 입증이 되어 있죠. 그런데 10장에서 봤던 externality 보면은 이 주어진 가격을 통해서 interaction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directly 다른 서플라이어한테 영향을 미쳐요. 아니면은 요 안에서 디맨드 안쪽에서 영향을 미쳐요. 또는 내가 공급하는 게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직접 소비자한테 영향을 줘요. 즉, 이 가격을 통한 인터랙션이 아니고 직접적인 인터랙션, externality가 있을 경우에는 이 welfare theorem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즉, 시장에서만 우리가 의존해서는 효율적인 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게 그 고전 미시경제학의 끝이죠. 그러면 현대 미시경제학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 assumption에 대해서 주목하는데요. 그건 뭐냐? 적어도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preference에 대해서 모든 에이전트가 정확하게 complete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완화시키는 거죠. 가정을요. 그래서 원래 시장 제도의 원래 우리가 고전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그 environment에 incomplete information이라는 이런 소스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 간의 interaction. 어떤 인터랙션을 우리가 고려하냐? 전략적인 인터랙션을 고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가격을 통해서만 인터랙트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초이스. 제가 저걸 샀네?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그런 네트워크 이펙트나 아니면은 그 바이어랑 셀러 간의 그런 인터랙션 있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인터랙션, 전략적인 인터랙션을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집어넣은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바로 현대 경제학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첫 번째 가정을 우리가 incomplete information을 집어넣든 또는 가격을 통해서 인터랙션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strategic interaction까지 집어넣었을 때 welfare theorem이 깨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아웃컴이 efficient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시장 실패라는 게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더 이상 efficient allocation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럼 시장 외에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어떤 다른 인스티튜션 또 다른 메커니즘 또는 인스티튜션이 시장보다 좀 더 바람직한 아웃컴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 디자인, 왜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람직한 결과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해요. 특히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은 각각의 에이전트가 뭘 좋아하는지 그 프레퍼런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Information about preferences요. preferences. 자, 거기에 대한 example이 왜 정보가 필요하지? 거기에 대한 example이 바로 간단한 example이 16.1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 X, Y, Z가 있어요. 그리고 딱 두 명의 에이전트가 있어요. 첫 번째 에이전트의 프레퍼런스는 다 알려져 있어요. 얘는 타입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프레퍼런스를 하나의 파라미터로 표시하게 될 텐데 그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the unique parameter 그 사람들의 preference를 정확하게 특징 짓는 characterizing the agent's preferences. 그러니까 내가 그 파라미터를 알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선호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호라는 거는요, 되게 여러 가지 팩터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X, Y, Z가 있는데 내가 이 중에 뭘 제일 좋아하는지는 하나의 파라미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파라미터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쉽게 우리가 예상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을 해요. 세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에이전트의 세타 1을 모르니까 프레퍼런스를 모르는 거지. 세타 1, 이 값만 알게 되면은 얘가 X를 제일 좋아하는지, Y를 제일 좋아하는지, Z를 제일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가정 하에서 자, 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플레이어 1은 첫 번째 에이전트는 타입이 딱 하나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의 프레퍼런스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X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를 제일 좋아해요. 반면에 플레이어 2는요. 타입이 두 개예요. theta 2 프라임일 수도 있고 theta 2 더블 프라임일 수도 있어요.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집합은 theta 2는요. theta 2 프라임일 수도 있고 theta 2 더블 프라임일 수도 있어요. 발생할 수 있는 타입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면 타입 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agent 2의 타입 스페이스. 자, 그래서 첫 번째 theta 2 프라임일 때는 agent 2는 Z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일 때는 Y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Z.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플래너 입장에서는 나는 좀 efficient하게 그 collective decision, X, Y, Z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 플레이어 1은 정해져 있죠. 딱 랭킹이. 근데 플레이어 2가 theta 2 프라임인지 theta 2 더블 프라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만약에 theta 2 프라임일 때는요. 그러면은 Y를 선택하고 alternative Y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둘 다 가운데 alternative를 선택하는 거죠. 왜냐? XZ 같은 경우에는 X는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이거든요. X는 플레이어 1이 제일 좋아하지만 플레이어 2가 제일 타입이 이때 제일 싫어하는 거죠. Z는 정확히 반대 케이스고. 그래서 Y로 그 다음에 만약에 더블 프라임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X를 한번 선택하는 X를 선택하는 자, 요거 efficient예요. 어떤 측면에서 efficient하냐? 여기서 만약에 allocation, alternative를 바꾼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둘 다 좋아지는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lternative의 choice가 agent 2가 타입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theta 2 프라임이면 Y, 더블 프라임이면 X.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 플래너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
그럼 에이전트가 자신의 타입을 솔직하게 리뷰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에이전트는 자기의 타입이 실제 타입의 세라트 더블 프라임일 때, 그럴 때 자기가 솔직하게 세라트 더블 프라임이라고 리뷰를 할 때는 X가 선택되는데, 세라트 프라임이라고 자기의 타입을 미스리포트 하면은요, 속이면은요, 그러면 Y가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좋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얼만큼 그게 어려운지, 컨슈머 2의 플레이어 2의 정보를 일리시트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지, 플레이어 2는 has an incentive, 자신의 타입을 misreport 할 인센티브가 있어요. 세라트를요. 언제? 세라트가 세라트 프라임일 때, 더블 프라임일 때. 자, 그래서 바람직한 결과, 여기서는 이 바람직한 결과가 뭐냐? efficient outcome이죠. 플래너가 efficient outcome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 정보를 끄집어낸다는 거, illicit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문제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러면 전략적으로 움직일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 디자인을 소개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이죠. 고전미시 경제학에서 시장이라는 건 완벽한데, 이게 여러 가지 가정이 깨지면은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그 시장에 대한 대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야지 좀 더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까? 그 문제요. 또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 메커니즘 디자인하는 서브젝트는 게임 티어리의 후속편으로 소개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바로 김영세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소개법인데요.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는 어떤 주어진 포스툴레이티드 게임 룰이 있어요. 이유는 뭔지 몰라. 여기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 보면은 용의자는 부인 또는 자백할 수 있고 용의자 2도 부인 또는 자백할 수 있고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정이 된대. 룰이 이미 벌써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룰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 인디비주얼 비헤이비어를 공부하는 게 게임 티어리죠. 주어진 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초이스를 내릴지요. 그런데 메커니즘 디자인은 그거랑 좀 달라요. 뭐냐? 룰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뭘 위해서 룰을 결정하느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룰을 잡아놓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둘 다 자백을 해버리네. 자백을 하는 게 dominant strategy네. 그래서 inefficient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게임 룰을 다시 만들면은, 그래서 용의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부인 자백? 이렇게 두 가지로는 안 되겠네. 만약에 액션을 하나 더 줘. 이런 식으로. 용의자 2한테 또는 액션을 하나 더 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페이오프도, 그러면은 부인할 때는 페이오프를 3, 이러니까 안 되겠네. 페이오프를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머니 트랜스퍼를 해서 결정하든 뭐든 룰을 어떻게 잡아야지. 룰을 잡는다는 거는 각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과 그 다음에 페이오프죠. 이 페이오프를 어떻게 잡아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즉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내가 게임 룰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래너 입장에서 이 두 명의 용의자를 위해서 선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둘 다 부인하게 만들고 싶어. 또는 둘 다 자백하게 만들고 싶어. 둘 다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룰을 이렇게 짜면 되죠. 하지만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efficient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룰을 디자인해야 될까?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임 티어리에 각각의 개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면 게임 룰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자, 이게 바로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쪽에 응용이 되냐? 경제학의 거의 대부분에 응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제도 생각해 봤을 때 선거를 어떻게 디자인해야지 사람들의 프레퍼런스를 그대로 truthfully illicit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 결과가 뭐냐면은 그 Gibbard and Satterthwaite theorem이요. Satterthwaite theorem. 그게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대안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에는 그 전략적인 움직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게 힘들다,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거 룰을, 그러면 그게 힘들면은 세컨 베스트는 무엇일지, 어떻게 선거를 디자인해야 그런 전략적인 행동을 최대한 프리클루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contract.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moral hazard problem이죠.
계약을 딱 줬더니 얘가 열심히 일하라고 계약을 딱 줬는데 뽑아놓고서 이제 계약을 줬는데 얘가 일을 안 해. 얼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걸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하나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갖게 되는 거죠. 계약을 이미 맺었어. 그런데 걔가 얼만큼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계약을 디자인해야지 얘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얘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컨트랙트 디자인 프로블럼에도 응용이 되고 auction. 내가 물건이 하나 있는데 내가 auction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이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물건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있죠. 이걸 내가 실드 비드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실드 비드로 하는 거는 서로 비드를 관찰할 수 없는 거죠. 또는 오픈 비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리저널 프라이스 같은 거 왜 이제 옥션 같은 거 참여하다 보면은 최소 이 가격 이상 비딩해야 된다 그런 또 룰이 있죠. 리저널 프라이스 같은 거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즉 옥션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레베뉴가 극대화되든지 또는 efficiency가 극대화되는지 이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퍼블릭 프로젝트 제일 많이 나오는 example이 다리 건설이죠. 어떻게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야지 이 사람들이 다리 건설을 원하고 있으면 다리가 건설이 되고 사람들이 다리를 건설하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리가 건설 안 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클라우드 펀드를 모을 건지요. 텍세이션 같은 문제 또는 environmental standard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뭐 교토 이정서 이런 거요. 최대 지금 CO2의 배출량을 이거 이상 줄이기로 하자. 근데 각 국가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그게 얼마만큼 현실 가능한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스탠다드를 결정하죠. 하지만 이렇게 스탠다드를 결정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각 나라의 CO2 배출량을 줄이고 싶어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스탠다드를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공공경제학, 환경경제학, 그 다음에 경매, 이런 계약, 이런 정보경제학, 그 다음에 보팅으로 이루어진 정치경제학.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 분야에서 이 메커니즘 디자인은 응용이 돼요.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이제 인트로를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커니즘 디자인의 모델은 어떻게 생겼는지요. 모델은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뭘로 인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누냐?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그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플래너 입장에서 생각해 볼 텐데, 김영석 교수님 책에는 프린스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주인. 프린스플. 근데 프린스플은 뭐냐면은 정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적인 정보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사적인 정보가 있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냐 없냐 기준으로 나누면은 프린시플 에이전트. 그 다음에 메커니즘 디자인을 누가 하느냐 그걸로 나누면은 디자이너 또는 에이전트.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이 결국에 프린시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용어 문제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느냐? 디자이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environment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디자이너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beyond 메커니즘 디자이너의 컨트롤이요. 그러면 메커니즘이라는 건 뭐냐? 컨트롤할 수 있는 거 under the control이죠. under and this control.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건 뭐냐?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건 뭐냐? 총 몇 명의 에이전트가 지금 이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지, 컨트랙을 짜든, auction을 짜든, 그 다음에 voting procedure를 짜든, 그 다음에 뭐 public project를 하든, 또는 environmental standard를 결정하든, 총 얼마만에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에 involve 되어 있는지, 이거는 디자이너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요. 어떤 결과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컬렉티브 디시전을 내릴 것인가. 대안의 집합이요.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대안에서 각 에이전트가 좋아하는 프레퍼런스가 있죠. 아까 그 프레퍼런스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세라 I에서 결정되는데요. 이 세라 I가 발생할 수 있는 타입 스페이스. 그러니까 the set of possible types for each agent I요. 아까 그 theta 2
이게 그 theta to prime, theta to double prime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agent 1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타입이 딱 하나였죠. 이런 타입 스페이스 같은 거 각각의 에이전트가 좋아하는 프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 디자이너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프레퍼런스를 반영하는 페이어 펑션. 만약에 지금 대안이 어떤 하나의 대안이 선택이 되고 그러면은 내 그 타입에 따라서 각각이 어떤 그 대안에 대해서 얼만큼 좋아하는지 그 페이어 펑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에이전트 2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theta to prime이다. 자신의 타입이 theta to prime이다. 그러면 x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밸류를 두는지, y에 대해서 얼마만큼 밸류를 두는지,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밸류를 두는지. 아까 theta to prime일 때는 z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z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를 제일 안 좋아했죠. theta to prime일 때 zyx, 그쵸? 자, 그러니까 각각의 유틸리티 펑션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중요하지 얼마나 크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펑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reference를 결정하는 pair 펑션 그 다음에 역시 preference에 뭐가 들어가냐 유틸리티 펑션에 뭐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타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타입을 가질 수 있는지 타입 스페이스 그 다음에 총 선택할 수 있는 결과는 뭔지 총 몇 명이 인볼브 되어 있는지 이거는 beyond control. 그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 플레이어가 어떠한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떠한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MI는 뭐냐면은 각 플레이어 I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오케이. 액션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집합의 하나의 원소 small mi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디자이너한테 agent i가 메시지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m은 메시지를 보낸다 해서 이 m 그 앞에 이제 첨자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액션을 선택할 수 있냐? 즉 디자이너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냐? 그 메시지를 이제 이 셋을 디자인해야겠죠. 각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요. 그 다음에 각 에이전트가 선택이 끝났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인볼브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선택이 됐어?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주어진 메시지를 바탕으로 요 X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outcome function. 요 outcome function 원래 보통 G라고 표시를 하는데 김영석 교수님 책에는 psi라고 그린 레터 psi를 이용해서 psi, psi.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outcome function 하나 묘사하고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가 어떠한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거 묘사하고. 자, example이 하나 필요하죠. example. 만약에 바이어랑 왜 이러지? 이렇게 바이어랑 셀러가 한 명 있다고 하죠. 바이어 어떤 물건을 하나 놓고서 얘네들이 트레이드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셀러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어한테 얼만큼 물건을 팔지.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바이어의 밸류에이션 VB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셀러의 밸류에이션 VS. 당연히 VS는 셀러의 private information, VB는 바이어의 private information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커니즘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서 셀러가 우리 얼티메이텀 게임처럼요. 마지막 최종 오퍼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그걸 이제 억셉할 건지 리젝할 건지 그런 얼티메이텀 게임으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메커니즘을 디자인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셀러가 두 번째 플레이어 2, 바이어는 플레이어 1이라고 하면은요. 그런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M2가 두 번째 셀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최종 오퍼 하나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인피니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프라이스 하나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의 그 개수, 그 액션 집합은 0부터 인피니티 이 인터벌 안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플레이어 1, 바이어는 accept 할 건지 reject 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outcome function. outcome function M1, M2. 자, 이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주어진 M2. 만약에 셀러가 M2라는 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쵸? M2라는 가격을 하나 제안을 했어요. 그럼 바이어는 여기서 자기가 이제 VB보다 이게 크냐 작냐 이걸 생각하겠죠. 이게 만약에 VB 아이고 얘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높은 가격을 제안했네. 그러면은 reject. 그 다음에 만약에 M2가 VB보다 낮다. 그럴 경우에는 accept.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요. 만약에 바이어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 다음에 내가 reject 할 건지 accept 할 건지 결정하게 되면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결과가 reject 했으니까 결국 셀러가 물건을 그냥 retain 하는 거죠. 보유하는 거죠. accept 했을 경우에는 이 얼티미tum 게임에서 결국 소유권이 바이어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바이어의 페이오프는 VB 마이너스 M2 그렇죠? 그 다음에 셀러는 물건 날라갔으니까 M2만큼 수익을 얻고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지금 물건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X는 뭐냐? 발생할 수 있는 아웃컴은요. 아웃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A랑 P. A는 여기서 0 또는 1일 수 있는데요. 0이 의미하는 거는 셀러가 그냥 원래대로 retain 하는 거, 물건을 retain 하는 거. 그 다음에 1이 의미하는 거는 바이어가 물건을 가져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얼마의 가격으로 물건을 가져가는지 그 price요. 그러니까 우리가 allocation, 물건이 어떻게 allocate 됐냐? 셀러한테 그대로 갔냐? 아니면 바이어한테 가져갔냐? 이 allocation 묘사해주고, allocation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간의 exercise price P를 묘사해주면은 outcome을 묘사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ultimatum 게임이라는 이 룰 하에서는 각각의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outcome function까지 우리가 이렇게 묘사해줄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요게 example. 그러면은 디자이너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위해서 디자인하냐? 디자이너의 objective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뭘로 묘사해 주냐면은 그때 4장에서 잠깐 봤던 이 social choice function으로 우리가 묘사를 해 주거든요. 이 social choice function은 뭐에 관한 함수냐면은 각 에이전트가 알고 있는 거, 정보를 기반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의 preference가 이래, 사람들의 정보가 이래, preference가 이래, 그럼 내가 그 중에 X 중에 이걸 하나 선택해야겠다. 이걸 선택하는 걸 목표로 둬야겠다. 그게 바로 social choice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간단한 example 있었죠. player 1의 타입은 theta 1 bar, player 2의 타입은 theta 2 prime 또는 theta 2 double prime. 그럼 그때 디자이너의 목표는 efficiency였는데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은 타입이 그냥 이대로 주어져 있죠. theta 2 prime일 때에는 y를 선택.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일 때는 대신 x를 선택. 이런 식으로요. 각 에이전트가 알고 있는 거를 다 aggregate 했을 때, 그게 힘들겠지만 다 aggregate 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collective decision을 내리겠다. 자, 요거를 그 목적을 objective를 하나의 function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function이 의미하는 건 뭐냐? 각 에이전트가 가질 수 있는 타입의 각각의 타입 프로파일에 대해서 어떠한 컬렉티브 초이스를 내릴 건지. 자, 이게 바로 이제 소셜 초이스 펑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바람직한 objective는 뭐냐? 바람직한 소셜 초이스 펑션의 기준은 efficiency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social choice function이 pareto efficient 하다는 거는요.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입 프로파일에 대해서 pareto efficiency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더 좋아지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이거는 there is no alternative X.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어떤 대안이 없냐? such that 만약에 지금 주어진 social choice function대로 가면은요. f of theta라는 대안이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더 높은 효용을 안겨다 주는 x요. 그러니까 각 에이전트한테 에이전트의 유틸리티는 내 타입이 뭔지에 대해서 디펜드 하지만은요. 결국 어떠한 초이스가 발생하는지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죠.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이 f of theta가 pareto efficient 하다는 거는 그 어떠한 대안이 없는 거냐면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대안이 없다는 거죠. For every i요. 모든 에이전트 i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inequality는 적어도 한 명한테는 for at least one agent 어떤 j에 대해서는 이 inequality가 strict inequality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indifferent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없어요. 즉 누가 한 명 좋아지려면은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은 피해를 봐야 되는 게 바로 pareto efficiency죠. 주어진 목적이 pareto efficient 하다는 거는 결국 이런 얘기죠. 오케이. 질문 있을까요? 약간 좀 난해하죠 이거요. 좀 난해하긴 하지만 혹시 질문이요 지금까지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면 목적을 일단 먼저 우리가 스페시파이 한 다음에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이 문제로 넘어가야겠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소셜 초이스 펑션에 지금 그거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소셜 초이스 펑션 있고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가 바로 이 디자인 프로블럼의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메커니즘 디자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다이어그램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타입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의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내가 이런 아웃컴을 어치브 해야겠다. 성취해야겠다. 요 타입 스페이스랑 아웃컴을 연결해 주는 펑션 요게 바로 디자이너의 objective social choice function. 그런데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야 되냐?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이 strategy space 또는 action space를 그걸 하고 그럼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이 메커니즘 안에서는 자기의 주어진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나의 strategy 또는 action을 선택을 하겠죠. 그게 바로 M of theta. 자기가 주어진 theta를 기반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건지 또는 어떠한 액션을 선택할 건지 그걸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outcome function 여기는 또 G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G라는 표현을 쓰는데 김영석 선생님 Psi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outcome function대로 사람들이 M of theta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 outcome이 결과가 나와요. 그게 바로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주어진 결과 F of theta가 있다.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냐? 이렇게 디자인하면은요. 사람들이 M of theta를 결국 메시지를 보낼 거고 그럼 Psi를 잘 디자인해가지고 정확히 같은 점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메커니즘 디자인. 요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한번 M과 Psi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원하는 결과 F를 달성할 수 있는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달성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뭐냐. 자, 이제 그걸 얘기해 줘야겠죠. 어떤 주어진 펑션,
objective가 달성 가능하다. 뭐에서 달성 가능하냐? 메커니즘 감마, m과 psi로 이루어진 이 감마에서 달성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m과 psi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위에 이제 이 다이어그램처럼 결정이 된다 얘기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바로 이 M of Theta예요. 자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그건 선택을 하죠. 이 선택은 디자이너가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에이전트가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M-스타를 결정을 하죠. 그러면은 주어진 세라를 기반으로 M-스타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결과 이 outcome function psi에 의해서 결국 implement 되는 건 뭐냐? M-star of theta 이러한 결과 요 set X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결과가 implement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하나의 어떤 composite function인데요. 에이전트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결정한 걸 바탕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function psi가 있죠. 이거랑 원래 내가 생각했던 목적 f of theta 이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M-스타를 결정하고 그래서 결과가 psi of M-스타로 나오고 이게 서로 두 개가 같을 때 모든 세라에 대해서 그럴 때 원하던 목적을 주어진 메커니즘 M-psi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유틸리티를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균형 전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베스트 리스폰스 사용하는 이 M-스타라는 걸 사용하면은 메커니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랑 디자이너가 처음에 오브젝티브를 설정해서 발생하는 결과 이 두 개가 서로 모든 세라에 대해서 같을 때 우리가 주어진 메커니즘 감마가 Social Choice Function F를 implement 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균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균형인지는 얘기를 안 했죠. 보통 리터러처는 두 가지 솔루션 컨셉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이 균형을 우월 전략 균형으로 달성했는지 또는 내쉬 이퀄리브리엄을 달성했는지 둘 간의 차이는 프리즈너스 딜레마 게임 또는 배틀 오브 섹스로 생각해 줄 수가 있죠. 만약에 배틀 오브 섹스처럼 33, 11, 00, 00 이런 식으로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균형 요거 또는 요거죠. 이 균형은 우월 전략 균형이 아니죠. 이 게임에서 이 주어진 게임에서는 각 플레이어의 도미넌스 스트래티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설령 이 결과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균형으로 달성했다 하더라도 메커니즘을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두 명의 플레이어가 A, B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럼 페이오프는 이렇게 결정 이러한 룰을 짠다 해서 결국 짜서 A, A를 달성했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쉬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달성한 거지 이 주어진 게임에서 내쉬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달성한 거지 도미넌스 스트래티지로 달성한 게 아니죠. 도미넌스 스트래티지라는 거는 그 프리즈너스 딜레마 게임처럼 뭐 아까 33, 그 다음에 05, 05, 5,0, 1,1 이럴 경우에 이제 그 corporation 아니야, deviation 아니야, CD 그럼 요 1,1 요게 이제 바로 우월 전략을 통해서 각 플레이어한테 우월 전략이 있거든요. 무조건 deviation 하는. 자, 그래서 요 DD는 이제 DD를 어떻게 달성했느냐? 또는 A,A를 어떻게 달성했느냐? 내쉬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달성했느냐? 아니면 도미넌스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달성했는지. 이 균형이 도미넌스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달성하는 건지, 내쉬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달성하는 건지 요거에 따라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되나? 그 dominant strategy implementable 또는 Nash implementable 또는 dominant strategy implementable. dominant strategy implementable은 뭐냐?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엠스타라는 전략이 균형 전략뿐만 되는 게 아니고 내시 균형만 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스트레지 이퀄리브럼이 되네. 그래서 엠스타를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알아서 선택을 하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랑 똑같이 나오네. 그게 바로 dominant strategy implementable. Nash implementable은 그거죠. 내가 상대방이 A를 선택할 거라는 correct belief를 갖고 그럼 나도 A 선택. 상대방도 내가 A를 선택하는 걸 알고 상대방도 A 선택. 그렇게 correct belief 하에서 발생하는 균형이죠. 사람들이 dominant strategy는 없지만 correct belief를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원했던 균형 A,A를 선택해주네. 그럴 경우에는 주어진 목적을 Nash 균형으로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 Nash implementable.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 디자이너 입장에서 뭐가 더 좋은지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dominant strategy implementable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이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뭘 행동하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항상 달성이 가능하니까요. 내시 균형은 언제 달성 가능하냐? 서로 간의 correct belief 하에서만 달성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죠. 서로 간의 correct belief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은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만큼 내가 어떤 게임을 어떻게 디자인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서로 간의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이 있게 만드는 게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Nash equilibrium이 달성하기에는 더 쉽지만 조건이 얼마 없어. 조건은 더 많지만 correct belief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기가 그만큼 더 쉬운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A,A가 달성될 수도 있지만 B,B가 달성될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이럴 수가 있죠. 하지만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디자인한다? 항상 D,D를 선택하죠. 자, 그러니까 좋긴 하지만 그만큼 디자인하기 힘들게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이죠. 자,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 자, 배경 지식. 이거는 제 생각에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두 번째 요거는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첫 번째 섹션에 비해서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소개를 했냐면은 그래야지 요 두 번째 섹션을 좀 더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첫 번째 인트로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건 딱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이해하기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우리 공공재를 프로바이드 하냐 안 하냐 공공재를 생산한 다음에 각각의 에이전트한테 이제 공급하냐 안 하냐 그 문제이죠. 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명의 에이전트 상대로 공공재를 공급할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하는데요. 플래너가요. 문제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이 공공재에 대해서 얼만큼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에이전트가 얼마만큼의 밸류를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에이전트가 얼마만큼의 밸류를 갖고 있는지, 이거는 각 에이전트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죠. 이 공공재를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6이라고 해볼게요. 6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VI는 각 에이전트의 private information. 그러니까 VI를 알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각 에이전트가 조달되는 걸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 걸 원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VI를 에이전트의 타입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private information. 그러면 여기서 efficient한 거, 플래너가 달성 가능하고 싶어하는 그건 뭐냐? social choice function은 뭐냐? efficiency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efficient하게 이 공공재를 조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효율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 명이니까 만약에 각 에이전트가 얻을 수 있는 밸류가 V1 플러스 V2가 이걸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6보다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달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작으면은요 조달하지 말아야겠죠. 자, 요 주어진 상황, 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 이 문제를 77년도에
Theo Graves, 그 다음에 존 레디아르드 이 두 분의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걸 발견했냐? 아, 이게 실제로 성취 가능하다, implementable하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렇게 디자인하면은 F가 implementable하다. 그걸 발견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하냐? 자, 그걸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 교과서에는 첫 번째 에이전트가 가질 수 있는 밸류가 2부터 6까지 정수값이요. 그래서 2, 3, 4, 5, 6. 그 다음에 V2가 취할 수 있는 값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공공재의 가치가 0부터 4까지요. 정수값 0,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에이전트가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페이오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준선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준선형이라는 거는 밸류랑 그 다음에 트랜스퍼가 이렇게 서로 딱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밸류를 모니터리 밸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내가 공공재를 건설하는데 이거 TI만큼 내래. 그러면 그 낸 것 차이만큼의 이제 페이오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K는 0 또는 1인데요. 0 또는 1. 그래서 K가 1이라는 건 뭐냐? 공공재가 생산돼서 조달된 거예요. The good is produced.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K가 제로는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Not produced. 그래서 K가 1일 때 공공재가 조달이 됐을 때 각 에이전트의 페이오프는 VI 공공재가 조달됐으니까 이만큼 밸류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근데 나한테 TI만큼 뺏어갔네 돈을. 그러면 VI-TI만큼의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efficient social choice function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야 되냐?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각각의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주냐면은 너가 갖고 있는 willingness to pay, 그러니까 그 공공재에 대한 가치죠. 최대 이 공공재가 조달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 너의 가치를 보고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1은요. 가치가 2에서 6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6 사이 숫자 하나 부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가치는 willingness to pay는 0부터 4까지거든요. 0부터 4까지 숫자를 하나 부르게 해요. 어떻게 부르게 하냐? simultaneously 하게. 동시에 각자 너가 원하는 가치, 너가 이 공공재에서 그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 즉 가치가 뭔지 그거를 부르게 해요. 그리고 나서 outcome은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즉 뭐냐? 각각의 에이전트가 알고 있는 타입과 MI를 똑같이 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밸류를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요. 갖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리빌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리빌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죠.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리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재화가 프로듀스 되는지 조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결정하냐면은 첫 번째 에이전트가 내가 갖고 있는 willingness to pay,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willingness to pay 이만큼 리포트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스테이지에 대해서 이 두 개의 합이 조달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은 produced 하고 그렇지 않다 6보다 작다 그러면은 K를 제로 즉 조달 안 시켜요. 공급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결정할 게 있죠. 이 cause linear environment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에이전트한테 이 monetary transfer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키인데요. 요게 키인데 우리가 첫 번째 어사이먼트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어사이먼트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간의 머니 트랜스퍼가 없을 때는 달성할 수 없었던 게 머니 트랜스퍼가 있을 때는 달성 가능하다.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잘 기억해보면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cause linear environment에서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오케이? 왜 더 많냐? 내가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 플래너 입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공급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거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했을 때에는 각 에이전트한테 얼마만큼의 비용을 청구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결정할 수 있는 게 머니 트랜스퍼가 없을 때에는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K는 1 또는 0. 이거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죠. 그런데 트랜스퍼가 있을 경우엔 T도 결정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T를 통해서 적절하게 인센티브를 주면은 아 솔직하게 정보를 리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 리터러처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요. 그 에로의 그 impossibility theorem이 증명된 게 언제냐면은 60년도예요. 처음에 60년도. 그 다음에 기발드 앤 서스웨이 theorem이 증명된 게 이거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197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언제 불가능하냐? 머니 트랜스퍼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 선거라는 제도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돈 거래를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선거를 디자인하더라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만큼 정보를 빼내기가 힘들어? 그럼 내가 얘한테 돈을 이렇게 컴펜세이션을 해주면 정보를 빼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가능하게. 즉, 이 quasi linear environment로부터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VI 내가 어떤 주어진 allocation 물건 allocation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랑 그 다음에 이 allocation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 두 개가 서로 separate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디자이너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툴이 하나 더 있죠. 얼마만큼 돈을 빼낼 수 있을까? 그거죠. 그래서 내가 TI를 어떻게 잘 결정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allocation을, 즉, 공공재를 조달시킬 건지, 프로듀스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근데 조달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플레이어가 이 가치, VI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이 TI를 통해서 이 VI를 끄집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즉, 이 quasi-linear environment에서는 우리가 이 impossibility theorem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가 시작됐거든요. 77년도 이후부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가 됐다는 거, 요거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그로브스 레드야드 메커니즘에서는 어떻게 페이먼트를 결정하느냐. 자, 이제 요게 중요한데, 각각의 에이전트가 내야 될 돈이 얼마냐. 공공재가 조달됐을 경우에요. 그래서 공공재가 조달됐을 경우에 각각 에이전트는 얼마만큼의 사이드 페이먼트를 내야 되느냐? 상대방이 부른 거, MJ에서, 그 다음에 조달 비용 6을 뺀 거. 이거 뺀 거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TI가 내가 얼마만큼의 willingness to pay가 있는지, MI요. 내가 이미 벌써 디자이너한테 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메시지를 날렸어요. 요거랑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TI는 내가 얼마만큼 낼지는 상대방이 얼만큼 불렀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얼마만큼 부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디자인이 완성이 됐죠. 각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플레이어 1 같은 경우는 2부터 6까지 숫자 중에 하나 부를 수 있고요. 플레이어 2 같은 경우는 0부터 4까지 숫자 하나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 부른 숫자에 대해서 공공재가 조달될 건지 말 건지 M1 플러스 M2가 6보다 크다 그럼 조달,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달됐을 경우에 트랜스퍼는 이렇게 된다. 즉 모든 에이전트의 페이오프를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주어진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게임을 유도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아이고 이거 거꾸로 해놨네요. 아이고 이거 지금 첫 번째 V1이 선택할 수, 이거 V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부터 6까지, 세라 1은 0부터 4까지요. 이렇게
교과서는 똑같이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 0부터 4까지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 2부터 6까지.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M1 플러스 M2가 6보다 작다. 6보다 작다. 6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까요? 요럴 때는 제화가 6보다 작다 그럴 때는 공급 안 하는 걸로 6보다 작을 때는 공급 안 하는 걸로 잠깐만 2부터 4까지 0,1이야? 그러면 작거나 작을 때는 공급 안 하는 걸로 그 다음에 M1 플러스 M2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공급하는 걸로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로에 대해서는 M1 플러스 M2가 정확히 6이 되는 게 바로 이 시점이죠. 나머지 열 때는 공급 안 되고 그러니까 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페이오프가 다 00인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3, 첫 번째 주민이 자기의 willingness to pay가 3,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이 5라고 얘기를 했을 때 페이오프가 왜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지 두 개 합이 6보다 크니까 공급이 되죠. 그런데 지금 원래 실제 두 번째 에이전트가 공공대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민의 실제 밸류는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공급이 되니까 지금 첫 번째 주민 같은 경우에는 2에다가 얼마만큼 빼줘야 되죠? 지금 MJ 상대방은 5라고 불렀으니까 5 마이너스 잠깐만 6 마이너스인가? MJ 마이너스 요거 잠깐만요. TI가 요거 밖에 요거 좀 미안합니다. 이거 6 마이너스 MJ 6 마이너스 MJ MJ 마이너스 6가 아니고 6 마이너스 MJ요. 6 마이너스 MJ 오케이. 그래서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6 마이너스 5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요. 플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실제 밸류를 적어줘야겠죠. 5에다가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상대방이 3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5 마이너스 2 잠깐만요. 6 마이너스 3 5에다가 6 마이너스 3 3 2 그쵸 2죠 2 그래서 2만큼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의 셀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오프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균형을 찾아보면은요, 이거는 어떠한 균형이 나오느냐? dominant equilibrium이 있어요.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이 있어요. 지금 플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자신의 value, true value만큼 정확하게 true display report 하는 게 dominant strategy거든요. 자, 왜냐? 각각의 스트래티지랑 비교를 해보면은 0이랑 비교해보면은 2랑 비교해봤을 때요. 상대방이 뭘 보고하든지 간에 2라고 자기의 타입대로 그대로 리뷰하는 게 weakly 더 좋죠. 1과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말고 3이랑 비교했을 때도 상대방이 뭘 보고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타입을 그대로 리뷰하는 거. 그래서 M1을 자신의 V1과 똑같이 2라고 리포트하는 게 dominant strategy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민도 자신의 true value가 5일 때 그대로 M2를 뭐라고 보고를 하냐? 자신의 true value만큼 5라고 보고하는 게 weakly dominant strategy거든요. 페이오프가 0, 0, 1, 2, 3이죠. 각 컬럼과 비교해 봤을 때 항상 이 컬럼이 더 크거나 같거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각각의 플레이어한테 자신의 true valuation만큼 정확하게 true display report 하는 게 weakly dominant strategy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이디어 있죠. 커즐리니어 상황에서는 디자이너한테 어떠한 툴이 있냐? 이 트랜스퍼를 결정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이 트랜스퍼 룰을 어떻게 결정했냐? 그 사람이 리포트하는 거랑 인디펜던트하게 상대방이 얼마만큼 리포트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게 하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생각드는데 왜 그거 좀만 이따 얘기하기라고.
왜 여기서 이제 ti를 6-mj로 뺀 거니까 잠시만요. 6-mj죠. 오케이. 왜 6-mj 이런 식으로 결정했는지 좀 있으면 그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 사람의 리포트랑 상관없이 트랜스퍼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알아서 각각의 주민들이 자신의 타입을 리빌하게, truthful 리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ruthful reporting 요 하에서는 allocation, efficient 하죠. 왜냐? 얘네들이 각각 이제 원래는 룰이 어떻게 됐냐? M1 플러스 M2가 6보다 클 때만 조달이 되는 거였죠. 근데 이 메커니즘 하에서는 M1은 V1으로 선택하고 M2가 V2랑 같거든요. 즉 M1 플러스 M2가 V1 플러스 V2로 갖게 되죠. 자신의 타입을 그대로 리빌하니까요. 즉 V1 플러스 V2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물건이 조달이 돼요. 그러니까 allocation 언제 조달되고 안 되느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objective로 놨던 그 social choice 방식이요. 그거랑 정확히 일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이렇게 디자인함으로써 자기가 원했던 결과를 달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확장 모형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너럴라이즈 시킬 건지. 자, 실제 그로브스 앤 레디하르드가 생각했던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면 아까 전과 똑같아요. 어떤 다리를 지을 건지, 그러니까 어떤 공공재를 건설할 건지 말 건지, 조달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N명의 에이전트가 아까 2명이었죠. N명의 에이전트가 인볼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요 주어진 example은요. 주어진 example은 실제 V2가 5일 때, 그 다음에 V1은 2일 때, 요 상황을 보여주는 게임이죠. 요 상황을 보여주는 게임이죠. 그런데 V2는 2, 3, 4, 5, 6, 요 5가지 숫자 중에 하나, V1은 0부터 4까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실제 V1이 1일 때, 그 다음에 V2가 예를 들어서 4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이 달라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페이오프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M1은 1로 보고하는 거, 그 다음에 M2는 자신의 true value 4만큼 보고하는 게 실제 weekly dominant equilibrium이라는 거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각 에이전트가 첫 번째 주민 같은 경우는 truthfully 1만큼 보고하는 거, 그게 weekly dominant strategy. 그 다음에 주민 2도 자기의 true value 4만큼 보고하는 게 weekly dominant strategy. 그래서 truthful reporting이 weekly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을 달성 가능하고, 그래서 얘가 원했던 V1 플러스 V2가 6보다 클 때만 조달, 이게 실제 달성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V1, V2 실제 밸류랑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이 테이블은 딱 이 케이스 하나에만 보여주는 테이블인데 다른 값에 대도 V1이 뭐든 V2가 뭐든 항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거 확인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N명의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디자이너가 메커니즘을 어떻게 디자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공공재를 결국 조달할 거냐 말 거냐, 그 컬렉티브 디시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달했을 때 각 에이전트로부터 돈을 얼만큼 빼낼 건지, 이 사이드 페이먼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N명이니까 T1부터 Tn까지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 efficient allocation은 뭐냐? 모든 사람들의 공공재에 대한 가치를 총합이죠. 이 VI의 합이 비용 C보다 크게 되면은 조달,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하지 않는 게 바로 efficient allocation이죠. 그 다음에 각 에이전트의 preference는 이전과 똑같아요. quasi linear예요. 그래서 주어진 K, 지금 X, outcome vector X에 지금 K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outcome X에 대해서 K 값에 따라서 K가 1인지 0인지에 따라서 내가 만약 조달됐을 경우에는 VI만큼의 밸류가 이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I만큼 이제 빼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KVI-TI만큼. 자, 그러면은 GL 메커니즘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해줘야 되냐? Efficient Allocation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디자이너의 목적, Efficient Allocation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액션 스페이스랑 아웃컴 펑션을 우리가 디자인해 줄 수 있냐? 아까 전과 똑같아요. 각 에이전트한테 너가 알고 있는 타입, 너의 밸류에이션을 리포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리포팅한 걸 바탕으로 efficient allocation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각 에이전트가 부른 값이 있겠죠. mi를 다 더한 다음에 이게 6보다 이게 아까 6이었죠. c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k는 1.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k는 0.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자, 그래서 allocation k는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outcome이 결정해야 되는 거는 뭐냐? k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줬죠. m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이 내야 될 돈, 사이드 페이먼트는 어떻게 결정되냐? 총 비용 c에다가요. 에이전트 i가 내야 될 페이먼트는 뭐냐면은 mj 자신의 리포트를 빼고 다른 사람들의 리포트, 다른 사람들이 내 가치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걸 전부 다 더한 거. 자, 그거를 빼줘요. 그거를요. 아까는 2명 있을 때는 총 비용에다가 상대방이 얼만큼 낸 거, 이거 빼줬죠.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총 비용에다가 얘를 제외한, 에이전트 I를 제외한 나머지 리포트를 다 더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얼마만큼 밸류 갖고 있는지 그거 다 리포팅을 하죠. M을 선택을 하죠. 그거 다 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제 디자이너가 어치브하고 싶었던 소셜 초이스 펑션, 이게 달성 가능한 장점이, 이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V가 V1, V2가 아니죠. V1부터 Vn까지. 자, 그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efficient allocation과 정확히 같은데요. 즉, true value가 C보다 크다, true value의 합이 C보다 크다, 그러면은 K는 1 조달.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하지 않고. 자, 요 주어진 요 objective function, social choice function이 implementable 해요. dominant strategy로 implementable 해요. 즉,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주어진 룰 하에서, 주어진 메커니즘 하에서 각 에이전트는 어떻게 리포트를 선택하느냐? 자신의 true value만큼 정확하게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그 weekly dominant strategy라는 거예요. weekly dominant strategy. 자, 그래서 GL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오케이. 이거 증명이 어렵지가 않은데, 자, 지금 모든 에이전트한테 전부 다 시메트릭 하니까, 저기다 적어줄까? 우리가 에이전트 I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에이전트 I 입장에서 자, payF가 어떻게 결정됐냐면은 아까 KVI-TI였죠. 조달됐을 때 밸류랑 그 다음에 트랜스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K가 1이다. K가 1일 때 에이전트 I의 payF를 생각해 보면은 VI에다가, 그쵸? VI에다가 얼마만큼을 빼줘야 되냐면은 C 마이너스 MJ를 빼줘야겠죠. J는 여기서 I를 제외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메커니즘에서 언제 K가 1이 되냐? 자기가 MI를 이제 선택을 하죠. 총 MI의 합이 C보다 같거나 클 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조달 안 됐을 때 이때 페이오프는 제로죠. 이때 페이오프는 제로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MI를 어떻게 불러서 그래서 총 메시지의 합이 MI의 합이 C보다 클 때는 K가 1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로가 되죠. 즉 MI의 합이 C보다 작을 때는요. 그러면 이게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X축에다가 자신의 실제 밸류 VI를 하나 넣고요. VI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VI보다 작게 MI를 리포팅 했을 때 그때 한번 페이오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X축이 뭐냐? MI요. 그래서 주어진 VI에서 내가 실제 밸류보다 작게 불렀을 때 또는 높게 불렀을 때 이 사람의 페이오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가지수로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상대방이 부른 게 있죠. 요거 MJ가 있죠. 요거 간단하게 M스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M스타. 상대방이 뭐라고 불렀는지. 그러니까 MI에다가 M스타를 더한 게 C보다 클 때. 그때 이제 물건이 조달이 되는 거죠. 자, 그게 M스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기보다 낮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M스타 마이너스 C 여기 한 이쯤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페이오프는 우리가 페이오프를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VI가 여기 있으니까요. 조달이 언제 되냐면은 조달이 언제 되냐면은요. MI가 M스타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보다 클 때, 요때 조달이 되는 거죠. 요 컷오프 M스타 마이너스 C를 기준으로 클 때요. MI가 이거보다 클 때 조달이 되고 그때 페이오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VI 마이너스 C에다가 플러스 M스타가 되죠. M스타가 되죠. 그런데 M스타 마이너스 C가 지금 VI보다 이 그래프, 이 상황에서 현재 지금 작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페이오프는 지금 0보다 커요. 왜 0보다 크냐? 현재 이 그림에서 VI가 M스타 마이너스 C보다 크니까. 그쵸? 그래서 조달됐을 때 페이오프는 0보다 크니까 이 위에 있죠? 그쵸? 이 값이 VI-C 플러스 M스타요. 그 다음에 조달이 되지 않았을 때 페이오프는 제로죠. 이렇게요. 즉 MI를 VI로 부르는 게 MI가 자기의 초이스 밸류인데 VI로 딱 부르면은 요 페이오프가 달성 가능하죠. 그게 다른 어떠한 MI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머넌트하죠. 옵티멀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각각의 케이스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면은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요거를 C스타라 불렀죠. M스타요. 지금 M스타가 C보다 작고 그 다음에 C-VI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눠줬긴 뭐 어떻게 나눠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럴 경우 생각해 보면은 이럴 경우요. 그러면은 C-M스타가 여기 있고 지금 내가 MI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럼 이 컷오프보다 클 경우에 건설이 되고 즉 K가 1이 되고 그럴 경우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발생하는 페이오프는 VI 마이너스 그 C 마이너스 M스타요. 이게 아까 그 똑같은 상황인가 보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페이오프는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무산됐을 때에는 페이오프가 제로니까 0이요. 즉 정확히 MI를 VI로 부르는 게 옵티멀이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VI랑 C-M스타랑 반대로 VI가 더 작다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조달됐을 때 발생하는 페이오프가 0보다 작죠. 0보다 작죠. 근데 언제 조달이 되냐 생각해 보면은 이 컷오프보다 더 크게 불러야지만 즉
자신의 밸류보다 더 확실히 오버스테이트, 자신의 willingness to pay를 오버스테이트 할 경우에만 건설이 되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이만큼 마이너스죠. 그리고 만약에 요 컷오프보다 낮게 불렀을 때는 조달이 안 될 테니까 페이오프는 제로. 그래서 이게 결국에 VI가 그러니까 자신의 MI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정확히 VI만큼 부르는 게 옵티멀인 거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제일 간단한가? 잠시만요. 딱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m 스타 마이너스 c랑 m 스타 마이너스 c가 vi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vi가 반대로 더 큰 경우,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게 아까 그림 A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던 거요. 그게 바로 요 상황이고, 그래서 MI를 VI로 부르는 게 결국 옵티머. 그 다음에 반대 상황인 경우 아래 그 그림 B번째 그림이요. 아래 그림이요. 그 상황에서도 MI를 VI로 선택하는 게 옵티머. 즉 그 말은 뭐냐? 상대방의 M스타가 상대방이 뭐라고 불렀든지 간에 내가 MI를 VI로 선택하는 게 옵티멀인 거. 즉 이게 더머넌트하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위클리 더머넌트하다는 거. 이 질문 있을까요? 이게 아마 게임 이론 들었을 때 세컨드 프라이스 옥션 그거 있죠. 위클리 옥션이요. 그때 자신의 밸류만큼 truthfully report 하는 게 옵티멀하다, 위클리 더머넌트하다, 그 증명한 거 정확히 똑같아요. 자, 요것이 질문 있을까요? 이거 이해 안 돼요? 한번 다시 보여줘요, 이거요. 이해 안 돼요? 오케이. 자. 언제 조달이 되냐? MI 입장에서, 에이전트 I 입장에서 내가 부른 거랑 상대방이 부른 거 다 합. 이게 C보다 클 때만 조달이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조달됐을 때 나의 페이오프가 얼마냐면은 VI에다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M 스타요. 그렇죠? 자,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C 마이너스 M 스타가 VI보다 작을 때요. 자기의 true value보다 작을 때. 즉 VI는 여기, C 마이너스 M 스타는 여기. 내가 부를 거는 MI.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준점을 봐야죠. 조달이 되냐 안 되냐는 요 기준점을 봐야죠. 왜냐? 요거보다 클 때, 그러면 MI 플러스 M 스타가 C보다 크거든요. 그럴 때, 즉 내가 MI를 이거보다 크게 부를 때는 K는 1, 이거일 때는 K는 0. K는 0. 즉 X축에다가는 MI를 두고 Y축에다가는 뭐를 둘 거냐? 내가 얼마만큼 부르냐에 따라서 페이오프가 어떻게 결정돼? UI를 둘 거예요. UI. K가 0일 때 사람의 페이오프는 조달 안 되니까 낼 것도 없고 제로죠. 페이오프가 제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MI를 이 기준점보다 크게 부르면은 이게 성립이 하죠. 그러니까 조달이 되죠. 이 주어진 메커니즘 하에서. 그럼 그때 발생하는 페이오프는 요거죠. 다시 한번. 이 메커니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 내가 뭘 부르느냐에 따라서 엘로케이션만 결정이 되지 내가 얼마만큼 낼지는 결정이 안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에서 결정이 돼요. 그게 핵심인데. 오케이. 그러면 K가 1일 때 이만큼의 페이오프가 달성 가능한데 지금 가정한 게 뭐냐? 첫 번째 케이스에서 가정한 게 뭐냐? VI가 이거보다 크다. 0보다 크죠? 그러면요. 즉 0보다 더 큰 페이오프가 달성이 가능하죠. 컨스턴트죠. 이때 옵티멀 스트래티지 이거보다 크면 솔직히 다 돼요. 다 옵티멀 스트래티지예요. 그렇죠? 그 중에
MI를 VI로 선택하는 거. MI를 VI로 선택하는 거. 이거 여전히 옵티멀이죠. 그러니까 strictly dominant는 아니지만 weakly dominant는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케이스 Q. 이제 C-M 스타가 VI보다 더 크다. 이럴 때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C-M 스타가 여기 있고 VI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아래쪽에 있죠. 여전히 내가 선택할 거 MI. 얼마만큼 디자이너한테 나의 밸류가 이만큼 있다. 리포팅 하는지 그거죠. 조달되냐 안 되냐 그걸 결정하는 건 C-M 스타죠. 내가 이거보다 낮게 부르면 조달 안 되죠. 이거보다 높게 부를 때만 조달이 돼요. 그렇죠? 아까 전처럼 MI를 이거보다 높게 부를 때는 K는 1, 이거보다 낮게 부르면은 K는 0. 그렇죠? 조달이 됐을 때 근데 이제 나의 페이오프는 뭐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C-M 스타. 나의 페이먼트가 더 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높게 부르면 조달은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X축 밑에 있어요. 컨스턴트죠. 이거보다 작게 부르면 조달 안 돼. 하지만 페이오프는 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MI를 뭘 부르든 상관없어. 다 옵티멀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truthfully report 하는 거 포함되어 있죠. weakly dominant 하죠. 여전히 optimal이죠. weakly optimal이죠. weakly dominant 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optimal인 게 weakly dominant죠. M-스타가 뭐든 상관없이 지금 M-스타가 결국 이거보다 이 C-VI보다 크든 그래서 이렇게 있든 또는 이렇게 있든 상관없이 남들이 뭘 부르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true value의 value만큼 정확하게 리포트하는 게 weakly dominant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C-M 스타요. 이게 잘 보면은 뭐냐? 아까 C- 이거죠. 이거죠. 이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모든 메시지의 합이 C보다 크다. 그러면은 조달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 에이전트를 빼요. 에이전트가 메커니즘 참여를 안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되죠? 얘가 참여 안 했으니까 참여 안 한 사람 애들 거 다 메시지 모은 다음에 이게 C보다 크다. 그러면 조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이 되지 않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를 빼요. 에이전트 I를 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주어진 메커니즘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요 C- 요거는 뭐냐?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얘가 참여를 안 했더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리포팅해서 이거보다 크면은 조달이 될 텐데 그때 발생하는 서플러스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그거의 마이너스 값.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얘 참여 안 했을 때. 그럼 이거가 C보다 클 때는 조달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총 요만큼의 서플러스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의 마이너스. 즉 얘가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그 서플러스의 그 비용 그것만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얘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서플러스가 이만큼이다. 그렇죠? 제가 참여를 해요. 그럼 서플러스가 이만큼 늘어요. 그렇죠? 이만큼 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한테 얼마만큼 부과를 시키냐면은 자기가 참여함으로써 발생되는 그 서플러스의 차이 있죠. 그만큼 부과를 더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얘가 더 얻어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요거는 잠깐만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요 아이디어는 제가 다음 수요일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몰랐던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efficiency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 밸류가 충분히 클 때, 조달 비용보다 클 때만 공급이 돼요. 하지만 이 메커니즘의 가장 커다란 약점은 뭐냐면은 결국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충분하게 돈이 모여야 되는데 이 트랜스퍼가 버짓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사람들이 낸 비용보다 더 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버짓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부등식의 왼쪽은 뭐냐면 사람들이 낸 돈의 총합, 이 퍼블릭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부등식의 오른쪽은 발생하는데 조달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낸 돈 말고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걸 버짓 밸런스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부등식 방향이 반대일 때, 이때는 얘네들이 낸 돈 이거 합으로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을 커버 가능한 거죠. 이럴 때는 버짓 밸런스 만족한다. 그럴지 않을 때는 만족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만족 못하는지 한번 이거 계산해 보면은요. 지금 각 에이전트가 내는 그 페이의 총합은 각 TI는 총 비용에다가 아까 원래 MJ였는데요. 근데 이 GL 메커니즘에서는 MJ가 VJ 정확하게 리뷰를 하죠. 이게 weekly dominant 하다는 거 사실 우리가 알아냈죠. 그래서 MJ 대신에 VJ를 집어넣고 다음에 그러면은 요 quantity를 I에 관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럼 C는 여기서 constant니까 N 곱하기 C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I에 대해서 다 더해준 거. 이렇게 되죠. 자, 요 값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I가 1일 때는 첫 번째 1 제외하고 V2부터 Vn까지 다 더해준 거. I가 2일 때는 V2 제외하고 다 더해준 거. 그 다음에 3일 때는 V3 제외하고 다 더해준 거. 이게 어디까지 가냐? Vn까지 가죠. 1부터 Vn 제외하고 다 더해준 거. 이거 다 더해준 거죠. 즉 뭐냐? NC에다가 n-1의 V의 총합이 돼요. V의 총합.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면, 짱구로 불려서 잘 생각해보면은, 하나씩 빼준 거니까, 각 i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i는 1부터 n까지 가는데, 각 i에서 그 i 제외하고 V의 총합이니까요. 오케이. 그쵸? 자, 그러면은, C 하나 앞으로 빼주고, 마이너스 n-1, n-1로 묶인 다음에, 델 시그마 v i에다가 마이너스 c가 되죠. c가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언제 이 그러브 예드야드 메커니즘에서는 efficient allocation이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조달이 되냐? VI의 합이 C보다 클 때 이때만 트랜스퍼가 발생하고 결국 페이브가 발생하죠. 즉, 이 시그마 VIS-C는 0보다 커요. 오케이. 이게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걸 빼준 거니까 이 전체의 합이 C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C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버짓 밸런스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얘기하고 끝나는데, 한마디로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갖고서 자본 그 efficient한 조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모이는 돈은 그만큼 조달 비용에 대해서 비해서 항상 부족해요. 이만큼의 부족한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정보를 끄집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있다고 했죠.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얘가 솔직하게 불거든요.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 부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수고 많았고요. 이게 알다시피 약간 좀 어려워요. 이게 분야가.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스킵하기에는 잠깐만요.